안녕하세요. 몇 해 전 저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절연하게 된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세상에 내 새끼보다 귀한 건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과 행동을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이기적인 분인지 제대로 다시 알았기 때문에 더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도리하지 않으며 지내기로 남편과도 얘기 끝내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솔직히 꽤 잘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니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들어가 거기서도 전교 10등 안에는 늘 들었다고 했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 공사 취업했어요.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인 거죠. 게다가 일남 일녀의 막내이니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습니까. 반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월 180만 원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과 우연히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봐도 저희는 스펙 차이가 많이 나요.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껄끄러운 존재이시겠지요. 그렇기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찾아뵈어 시댁 잡일, 무수리짓 제가 다 했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많이 의지하셨고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전화하시거나 관공서 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면 저를 찾으셨죠. 저도 싫은 내색 하나 안 하고 시부모님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어머님이 저를 좀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이 더 차갑게 구시며 며느리라고 안부 인사하는 거니?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시며 10초도 안 되어 끊으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며 가까이 가려고 하니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셨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엔 늘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내 아들 아침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좀 잘 챙겨 입혀줘라. 등의 잔소리가 있으셨죠. 그래도 어머님 입장 많이 이해하니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제가 기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참 잘해주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한 편입니다. 남편은 너무 바빠 늘 야근인데 양가 어른들도 멀리 사시고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힘든 워킹맘이었지만요.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간단한 건강검진 이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유방 초음파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가니 제 사진 결과지를 보시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암 같습니다. 대학병원 가셔서 2차 검사 받아보세요. 소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히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견서를 받아서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 안 냈고 아이들 잠들자마자 남편이랑 두 손 꼭 잡고 울었네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격려에 오히려 눈물이 더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나니 죽음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밀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양가에 알리기 싫었는데 제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며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제가 직접 드리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가 싶어서 전화를 들었죠. 어머님, 아이 아빠가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검사 이후에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네, 어머님. 모양이 많이 안 좋다네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 암이라더라. 에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냐? 어머님은 그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워낙 시니컬하고 저에게 무정한 편인 시어머니이신 건 알았지만 솔직히 예상도 못한 반응에 머리가 하얘졌던 것 같아요. 네? 전혀 증상이 없고 유전적으로도 병력이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누구보다 잘 챙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치료도 치료지만 만약 잘못되어서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아무리 생판남이라도 누군가가 암일 수도 있다고 하면 팔자 눈썹을 하고 걱정을 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가 암일 수도 있어 정밀검사를 받는다는데 거기다 대고 대뜸 성질부터 버럭 내시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 혼자 화도 내고 한탄도 하시다가 아유,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죽네 사네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잡지 말고 조용히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얘기해라.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러시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면 화가 나시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 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셨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자기 엄마는 원래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요. 그렇다기에는 남편이랑 제 아이에게는 애정 표현 잘 하시거든요. 남편은 뭔가 느낀 게 많아 보였지만 제 앞에서 애써 참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밀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더군요. 전화로 알려준 간호사 말이 최대한 빨리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해야 하니 3일 안에 다시 내원하라더군요. 전화 끊자마자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조퇴를 하고 저에게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친정 엄마까지 집에 오셨죠.
일단 수술이고 항암이고 받으려면 집을 자주 비워야 하니 엄마가 대신 아이들 등하교며 밥 차려주는 걸 도와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제가 시댁에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군요. 그러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시댁에 알렸을 것 같은데도 시댁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죠. 심지어 병원에 가는 전날까지 말입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어머니라면 사위가 감기에만 걸려도 전화로 걱정해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래도 다른 기가 막힌 사연들처럼 우리 아들 밥은 해주고 병원 가라 고 안 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병원 가는 날 아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냐? 옆에 있냐? 어머님은 제 안부는 뒤로 하고 대뜸 제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네, 지금 짐 실으러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급한 일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는 찰나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다시 집에 올라올 거였기 때문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0통은 와 있더군요. 이상해서 잠금을 풀어 남편 스마트폰을 살펴보았고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어요. 애미 아프단 얘기는 안 했다. 그냥 이혼할 것 같다고만 했어. 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호랩이 된다. 거기도 재혼이라던데 애는 없다더라. 아주 착하대. 약살하잖니.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와라.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야말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고 바로 모든 걸 눈치챈 듯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알잖아. 어이가 없어서 나도 대꾸도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 하시는 거야. 알지?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는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부재중과 문자를 계속 남기시는 거라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도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저 울면서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요.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도 서로 옥신각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네요.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 울고 저는 그저 모든 것에 환멸이나 제가 암이라는 것조차 잊고 울었습니다.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결과가 악성이라고 해서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예약 도와주신 것 맞는데요. 이정희 씨가 악성이라고요? 제가 양성이라고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 선종이실 텐데요. 제가 차트를 봐서 기억하거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하며 다른 간호사들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에 나이도 같아 연락이 바뀌어 갔나 봐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간단한 섬유 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라고 사과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졌죠. 그렇게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봤어? 아주 참담한 심정이야. 시댁으로부터 반대당하는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더 노력했어.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당연히 알지.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일이 뭐가 있겠어. 진짜 그 소개팅에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설마 나가려고 했어? 그러자 남편 눈이 튀어나올 듯 깜짝 놀라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난 앞으로 어머님 못 보고 살 것 같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난 후에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그게 싫으면 지금 이혼해.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그저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들이 연락이 너무 안 되는구나. 그래, 입원했니?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시긴 한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건 아니고요? 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는데도 걱정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냐? 그야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네 걱정을 왜 안 해? 시어머니는 싸늘한 제 공격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어머님, 아이 아빠한테 재혼자리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너도 내 심정 되어봐라. 네 걱정도 되긴 하지만 병수발 들고 호랩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잖아. 라며 해명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잘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다 참아내가며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제가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니 대번에 버리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봐라. 너는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이 아니라네요. 어머님 좋다 말았네요.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암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들 옆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있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뭐? 아니 그럼 잘 됐지 뭐. 다행이구나. 저야 다행이지만 어머님은 입장이 많이 곤란해지시겠는데요?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 전처럼 착하고 순한 며느리는 없을 거예요. 그 며느리 오늘부로 하늘나라 갔대요. 제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가지도 전화를 드리지도 챙기지도 않겠다 말했죠.
어머님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겠냐 물으니 시모 아무 말씀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시댁 경조사고 일절 안 갔습니다. 그전에는 시부모님의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 행사 챙기기 제가 다 했는데 아예 끊었어요.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한동안 본가 안 갔고요. 모든 사실 알게 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셨다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아쉬운 건 어머님이죠. 저는 시댁 무수리짓 안 해도 돼요. 좋기만 한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시지만 저는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반찬 택배도 보내시고 저 입을 옷도 백화점에서 사와 선물로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10년 넘는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잠잠하시네요.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평생 수발 들어줄 며느리를 잃으신 거죠. 저는 나중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 생각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재차 사과하겠다고 하셨지만 절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제 시모의 행동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시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겁니다. 겁니다. 시집살이라는 것이 없어진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며느리를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요. 다만 그러한 가치관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기에 아닌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쿨하고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 예단 간섭이 거의 없으셨고 상견례에서도 그저 저희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시부모님께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전이지만 시부모님이랑 식사도 자주 했고 연락도 자주 드렸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기도 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벌이 좋아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기업에 입사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고 2년 정도 재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전문 자격증을 따고 공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쉬는 동안 벌어둔 돈을 다 까먹었었고 재취업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사정이 있어 제가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못하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딱 3천만 원 들고 와 결혼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저보다는 학벌도 직업도 별로였지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경기도에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받았고 인사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고맙다고 전화를 따로 드리고 10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선물도 따로 해서 드렸으니까요. 집을 해주신 시아버지께서는 니들끼리 잘만 살면 됐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노라. 라고 해주셔서 코끝이 찡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저도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식사하며 지냈고 그러면서 아이도 하나 낳아 키우며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평일에는 혼자 큰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죠. 남편의 발령으로 인한 부재가 아마도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보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이사요? 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같은 유치원 친구들이 많은 학교로 가는 게 아이 적응하기 좋거든요. 그래, 물론 아이 생각하면 옮기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그 큰 집에 너랑 아이 단둘이서 사는데 너무 허전하진 않니? 지금 30평대인데 20평대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구나. 아, 조금 더 평수를 줄여서요? 글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소형 평수가 있긴 한데 아이 아빠가 3년 정도 후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돼서 다시 30평대 구하려면 집값도 그렇고 오히려 더 손해이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저랑 아이 단둘이 30평대에 사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작은 평수로 이사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지방에 터를 잡은 것도 아닌데 몇 년 뒤에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주말에 남편이 올라오고 또 아이 친구들도 가끔 초대하는데 30평 딱 좋거든요. 그리고 둘이 30평대에 사나 20평대에 사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 아버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처음으로 제 의견을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내내 거리며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렸거든요. 하지만 이사는 아이 문제도 걸려있기에 아이 엄마로서 저도 제 소신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찬물을 들이키시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나 같으면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아버님 집 내놓고 작은 데로 갈게요 라고 하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며 아버님을 말리셨고요. 여보,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애들 잘 지내면 됐지 뭘. 아니, 그래도 며느리란 사람이 시부모 마음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너무하잖아. 아버님은 평소에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던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아버님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호통을 치시며 내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큰 집을 해준 것 같으냐? 내 아들도 잘 살으라 집 해준 거지.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은 지방 원룸 방 한 칸짜리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집 해준 애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현기증이 나더군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님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 내외에게 해준 집부터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집에서 산 지 거의 7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저 익숙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시부모님께는 충분히 집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밥 사드리고 선물 정성껏 골라 드렸던 거고요. 용돈도 적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생신 때마다 시부모님 각각 10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집도 집이지만 제가 평소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순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수준으로 깜짝 놀랐고요. 그날 저희 아이도 할아버지가 호통치시는 모습에 놀라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분위기 안 좋게 식사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더니 한숨을 내쉬며 사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발령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이 집 얘기부터 하셨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랑 손녀만 30평대에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니 집을 새를 지어 20평대나 10평대 작은 평수로 살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세입자 나가게 하고 원래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답니다. 아니면 시부모를 들어오라 시키게 하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했고 그런 말 며느리한테 절대 하지 마시라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 큰 집에서 저랑 제 딸만 잘 지내고 있는 게 내내 배알이 꼴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아둔한 탓일까요? 남편 얘기 듣고 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그럴 필요 없으니 그 집에서 계속 살으라며 아버님 고집이 대단해 생각을 바꾸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님을 달래며 저도 속상하다고 했죠. 아버님은 며칠 뒤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언성 높인 건 미안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되 시부모에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잘하는 건 어떤 걸까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뵙고 안부 전하며 생신, 명절도 잘 챙겨드리는데 여기서 더 잘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전화드려 아버님의 의중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하며 남들은 생일날 되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받는다더라. 난 물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치만 한 번쯤은 차려줘야 하지 않겠니? 결혼한 지 곧 있으면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네가 해준 계란 후라이 한번 해먹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리를 잘 하진 못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간단한 요리만 할 줄 알아요. 아이 이유식도 업체에서 사다 먹였어요. 이런 저를 누군가는 한심하다, 엄마도 아니다, 손가락질 하겠지만 요리에 재능도 없고 취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식사 이모님이 오셔서 반찬 만들어주고 가세요. 아이가 먹을 음식이다 보니 식재료에 돈 안 아끼고요.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월 500만 원 이상씩 버는데 그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저의 그런 점이 못 견딜 정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거고 어머님이 옆에서 요즘 애들 다 그런다. 우리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지 않느냐 등의 말로 아버님을 말리셨다고 하네요. 전 꿈에도 몰랐고요. 제 남편도 요리 못하는데 제가 요리 못하는 게 무슨 큰 흠이 될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니셨던 겁니다. 평생을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식사로 대접받다 보니 아들이 마누라한테 아침도 못 얻어먹고 가고 며느리가 집에서 요리도 제대로 안 하고 사니 영 못마땅하셨던 거죠.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드려도 아버님은 그저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 시부모님께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 안 했다는 이유로 마음 한켠에 불만이 있으셨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억울한 면이 있기에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고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이사는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2, 3년은 이 집에서 버텨야 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버님 비위를 조금 맞춰드리자 싶더군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있을 아버님 생신에 제가 직접 요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기분 좋게 준비하진 못했어요. 저는 정말 계란 후라이나 간단한 미소된장국 정도만 끓여본 사람인데 어떻게 생신상을 하루아침에 떡하니 준비하겠어요. 그래도 음식을 사지 않고 제가 직접 해보고자 인터넷 열심히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미리 연습도 해보고요. 그렇게 생신 전날 잡채도 해놓고 미리 미역국도 푹 끓여놨습니다. 생신 당일날에는 밀폐 유나베를 하고 소고기도 20만원어치 사다 놓았습니다. 나물 같은 것도 괜히 샀다가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니 그냥 제가 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시금치도 데쳐보고 야채전도 해봤네요. 남편은 밤이나 도착한다길래 남편도 없이 그렇게 한 상 차려놓고 시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님이 엄청 놀라워 하시더군요. 아버님도 이걸 정말 제가 다 했냐며 재차 물으셨고요. 그런데 상을 보시고 좀 실망스러워 하신 듯 합니다. 아버님은 한 상 가득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잔치상을 기대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차린 건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 것에 비해 나온 결과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시금치도 2단이나 낑낑거리며 데쳤는데 다 무치고 나니 2주먹밖에 안 되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저보고 고생 많이 했다, 대단하다 칭찬을 늘어 놓으셨지만 아버님은 그냥 별말 없이 수저를 드시더군요. 그리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신 듯 고기를 굽는 건 쉽지. 그냥 사다가 불판에 구우면 땡이잖아. 어른 생일상에 별로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그래도 등급 좋은 소고기로 20만원어치나 사온 거라고 했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네 시어머니는 가족 생일날 되면 전날부터 고기 재워다가 갈비 해주고 그랬다. 갈비가 얼마나 어려운 음식인지 아니? 구울 때는 또 탈까봐 몇 번이나 뒤집어줘야 하는데. 아, 갈비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갈비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이 문제인 거지. 그래도 뭐 수고했다. 어머님이 하신 것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생신상에 실망하신 아버님은 그렇게 뚱한 채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거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마음 한켠에서는 해줘도 난리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 표정을 굳히고 있으려니 아버님이 저더러 한 소리 했다고 삐졌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안 좋은 소리만 하시니 기운이 빠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대한 것 같구나. 요즘은 며느리를 상전대우하는 게 신식이라길래 너한테 모진 소리 한 번 안 했다. 집 해주고 생일상 한 번 못 받아봤지만 꾹 참았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어머님이 바로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그동안 며느리돌이 못한 게 뭔데요? 요즘 세상에 아무리 근처에 산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댁, 그것도 남편 없이 애 들쳐매고 혼자 찾아가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러세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 때마다 감사 인사며 안부 인사도 드리잖아요. 일하면서도요. 라고 따지니 아버님이 제 이런 모습에 너무 놀라셨는지 이까지 덜덜 떠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준 이하의 아내, 엄마,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가족에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그건 아버님 욕심 아닐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씩씩대기만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여시고는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집에 돈 하나 안 보탠 주제에 너 이따위로 굴 거면 내가 해준 집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났고 시아버지께 정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2주 안에 짐 다 뺄 테니 알아서 부동산 내놓으시던지 맘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네 자식 생각은 안 하더냐. 이럴 때는 그냥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다. 나가랜다고 홀랑 또 나갈 생각을 해?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자식 생각 안 하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들 가정은 평탄할 거라 생각하시나 보죠? 저 그냥 이혼하려고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모질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나름대로 아버님이랑 잘 풀어보자고 안 해본 요리까지 해가며 생신상 차려드렸는데 그놈의 갈비 하나 없다고 툴툴 대시는 거 보니 잘 지내긴 글렀네요. 저 집 안 해온 건 맞는데요. 남편보다 능력 있어서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아이케어 혼자 다 하고 시부모님께 도리하며 살았다고요. 발령나서 홀로 원룸살이 할 아들보다 이 큰 집에서 동동거리며 혼자 애 키우고 이래야 하는 며느리 생각은 절대 생각 안 나시나 보죠? 제가 분노에 차서 아버님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말에 아버님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이사갈 준비해야 하니 시부모님께 나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향해 원망스런 잔소리를 하시며 우셨고 아버님은 가만히 서 계시다 나가시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 제 얘기 듣고 미안하다 빌다시피 사과를 했고 저는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시부모님이랑 전처럼 못 지낼 것 같다고 이런 제가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전적으로 아버님이 실수했으니 시아버지 안 보고 사는 걸로 하고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울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 아버님에게 마구 따졌답니다. 집을 담보로 며느리한테 갑질할 생각이었다면 아들 처지부터 보고 판단하셔야 했다고요. 자기가 마누라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하는 아내, 며느리, 엄마가 어딨냐며 아버지 때문에 이혼당하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엄청 대들었다더군요. 저희는 결국 이사 갔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셨지만 저는 더는 그 집에 살기 싫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근처에 30평대 신축 아파트 대출 조금 낀 채로 매매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어머님이랑은 만나되 아버님이랑은 절대 안 보고요. 전화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시댁은 안 찾아가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요. 아버님 오시면 문 절대 안 열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안 뵙고 산지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제가 매몰차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속 시원해요. 아버님은 거의 화병이 나셨다고 하더군요. 괜히 한번 푸닥거리해서 잘난 며느리 기 좀 죽여보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으니까요. 남들은 시어머니한테 시댁 갑질 당한다던데 시아버지 갑질이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회복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아버님한테 며느리 돌이 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잘해드려도 욕을 먹으니 그냥 안 하고 사는 수밖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5살 딸아이 데리고 이혼 강행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5년이나 흘렀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되었어요. 저 역시 운이 좋게도 자리를 잘 잡아
지금은 월 500만 원 정도 벌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환경이 걱정되지만 전 남편의 인성을 생각하면 참지 않고 새 출발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사건의 발단은 친정엄마 생신날이었지요. 장모님한테 생신 기념 용돈으로 10만 원 넣어드렸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했던 전 남편의 목소리가 제 가슴 속에 빗으로 꽂혀 있어요. 결국 그 10만 원 때문에 남편은 인생 전체가 꼬여버려 후회하고 있네요. 저는 2년 정도 사귄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월 220만 원 정도 받는 중소기업 대리였어요. 지방인지라 월 220만 원 받으면 그래도 또래보다 잘 받는 수준이었어요. 수도권에서는 월 400, 500도 허다하겠지만 제가 살던 곳은 작은 소도시였거든요. 친구들 다 일자리 찾아 서울로 상경했을 때 저는 집 근처 중소기업에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잘 컸고 저 역시 대리 직급을 달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어느덧 나이가 20대 후반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방은 특히 결혼을 빨리 하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회사 상사들의 결혼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소개팅이며 선자리가 줄줄이 들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즈음 엄마도 제가 혼자 있기보다는 짝을 찾길 바라셨고 저는 무료한 지방 생활에서 재미나 찾아볼까 싶어 한 달에 2번 소개팅을 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연애마다 3달을 못 넘기던 저였는데 우연히 소개팅 자리에 나온 그 남자는 제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귀게 되었고 딱 1년 8개월째 되던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공무원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에 끌렸다기보다는 제가 그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늦가기 합격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었고 오히려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착실하게 돈 모아 현금 4천만 원에 아반떼 차량까지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월급으로 따지면 제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맞벌이를 할 생각이었으며 제가 다녔던 회사도 작지만 비전 있는 회사였기에 저 역시 발전 가능성이 있었죠. 대기업, 약사, 돈 많은 자영업자들도 소개받았었지만 제가 그 남자를 선택한 건 그만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존중해주고 아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거의 제 돈으로 다 했지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내가 공무원이 늦게 됐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나랑 살면서 미치지는 않을 거야. 나중에 연금도 같이 쓸 텐데 뭐. 나중에 자기가 내 연금 나보다 더 많이 써.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저는 그게 남편이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요. 그렇게 결혼 비용과 가전 가구 등을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집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어요. 1억 2천 정도 되는 24평 소형 평수였고 나중에 멋진 우리 집 꼭 장만하자는 약속과 함께 설레는 시작을 했습니다. 집 장만을 목표로 돈을 좀 모을 생각이었기에 아기는 신혼 3년 정도 즐긴 후 갖기로 계획했었죠.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허니문이 생겨버렸어요. 남편이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은근히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어찌되었건 소중한 생명이고 낳아서 지지고 볶더라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지금 아이 낳아서 키우면 우리 돈 하나도 못 모아. 우리 이사 가야지. 30평대로 가기로 했잖아. 너랑 나 아직 젊어서 조금 더 있다가 낳아도 돼. 현명하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가 일단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설득해서 결국 낳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임신하면 남편이 과일도 깎아주고 밥도 차려준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돈 얘기를 하며 내년에 애기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껴둬야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울고불고 했더니 그제야 자기 카드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선심 쓰듯이요. 얼마나 치사하던지.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제 카드로 긁어 사 먹었어요. 참, 왜 네 카드, 제 카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희는 생활비를 반반 나눠 썼습니다. 아파트 대출이자는 정확히 반 나눠 매달 입금했고 공과금, 마트 장 보는 비용과 생활용품 사는 것들은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빼서 공용 통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남는 건 저축했고요. 그렇게 각자 월급으로 부모님 용돈이랑 쇼핑이나 친구 만나 쓰는 비용으로 하자고 한 거죠. 바보 같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빡빡 우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 땡기는 음식은 마트에서 장 보고 난 이후라 개인 용돈에서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알뜰하고 계획적인 남편의 모습이 생활력 있어 보여서 결혼을 한 건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실리만 추구하고 있으니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임신 8개월쯤 되었을까? 예정일보다 빨리 배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하니 빨리 입원해야 한다더군요. 회사에 급하게 출산 휴가 쓰고 부랴부랴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제대로 안 되어 막막하고 겁도 났지만 아마도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임신한 이후에도 회사 일에 너무 몰두했던 탓이었는지 아이가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2주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남편이 투덜대더군요. 돈 몇 푼 벌자고 회사 일 열심히 하다가 월급 그대로 다 인큐베이터에 쓴다고요. 그거 듣자마자 제가 병원에서 사람들이 있건 없건 소리치며 따지니 사람들도 제 남편을 경멸스럽게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좀 창피한지 입 다물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짠돌이인데 조리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네, 바보 같지만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조리원 비용 아깝다고 친정 엄마한테 가 있으라더군요. 저는 신생아 케어는 간호사들한테 맡기고 싶으며 엄마도 손목 관절이 안 좋아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원래 친정엄마가 딸 조리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주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던데?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우리 엄마는 상황이 어렵다고. 그리고 그렇게 친정 들어가 조리하면 몇백씩 드리고 나오던데 우리는 엄마한테 얼마 드릴 수 있어? 라고 묻자 남편이 돈 얘기는 생각 못했던 건지 당황하며 무슨 딸이랑 엄마 사이에
돈을 주고받냐고 하더군요. 친정 엄마의 노고는 생각도 않고 그저 쓰는 돈이 아까웠던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리원 2주에 220만 원 제 돈으로 결제했더니 그건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에 스팀이 오르네요. 너무 실망스러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자식이 태어난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안 되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을 보고 있으면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소중한 제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소비 간섭이 심했습니다. 일단 분유부터 난관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수입산, 최고로 비싼 영양가 많은 분유를 먹이고 싶었지만 남들처럼 적당한 가격대로 골라 마트에서 사다 먹이고 있었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툴툴대더군요. 알고 보니 완전히 모유수유하지 않는다는 게 불만이었던 거죠. 제가 전 양이 많지 않아 혼합, 그러니까 분유랑 수유를 번갈아 가며 아이에게 주고 있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기저귀 값도 아껴야 한다며 굳이 중고로 사오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싸면 좋다고 생각해서는 남이 쓰다가 안 맞아 내놓은 봉투 다 뜯어진 것도 5,000원에 사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오염되어 있어 찝찝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거에 돈 아끼고 싶냐고 화를 내며 따졌더니 다 저 때문이라네요. 모유만 잘 나왔어도 괜한 분유값에 돈 쓰지 않았을 거잖아. 그리고 여자가 모유 수유하면 더 빨리 회복한다더라. 네가 그러니까 골골대는 거잖아. 빨리 회복해서 회사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 혼자 아파트 대출금 이자 갚고 있는 거 안 보여? 가뜩이나 애 낳고 카드값도 장난 아닌데 나만 발 동동거리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모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저는 아이는 적어도 2돌은 지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있던 회사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기에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출산휴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만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대신 꼭 돌아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 믿고 저도 24개월 정도 온전히 아이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논다는 건 아니었고 저도 아이를 재우고 틈틈이 회사랑 연락하며 상황 알고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자격증 공부도 하는 등 자기 개발을 쉬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허송세월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좋은데 100일 되자마자 보내는 엄마들도 많다고 하더라. 무슨 2돌이나 끼고 있으려고 해? 그냥 네가 편하자고 일 안 나가는 거지? 애 핑계 대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 뭐라고? 내가 애 핑계 대고 집에 있으려 한다고? 나 복직하려고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애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엄마야. 당신은 어차피 퇴근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애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잘한다고 어린이집 타령이야.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무급도 아니고 유급 휴가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기본급의 60% 들어오는 거 가지고 꽤나 유세다. 너 지금 앉아있는 이 아파트 내가 대출금 갚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남편은 그렇게 지독하게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쯤 되니 저는 진지하게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아빠를 좋아해서 가슴이 찢어질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라는 인간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딸기도 아까워서 마트 가면 값싼 바나나만 사오는 사람인데요. 처참한 기분이었고 더러워서 당장 회사에 나가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어여쁜 어린 딸을 조금 더 옆에 끼고 말도 가르치고
사람 구실 더 잘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18개월 되면 제가 회사에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제가 24개월로 복직을 미루자 방방 뛰며 화를 내더군요. 급기야 저에게 주었던 생활비 카드까지 뺏어가 버렸습니다. 약속과 다르다면서요. 남은 반년은 제게 들어오는 육아휴직비로 쓰라더군요. 제가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 먹는 것, 입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이 잠들면 늘 싸웠습니다. 당신 정말 치사하게 굴래? 이럴 거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나도 너랑 못 살아. 그렇게 치사하면 빨리 회사 나가. 너 이대로 주저앉아서 전업되려고 하지? 그 말에 제가 욱해서 세게 나갔습니다. 그래, 전업주부 하려고 한다. 왜? 이혼이라도 하게? 뭐? 전업주부? 나야말로 전업주부랑은 절대 못 살아.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 외벌이로 돈 벌어? 전업주부는 나중에 남편 연금 같이 받아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저는 그때 남편의 생각을 제대로 알았죠. 이 사람과는 100년 해로할 자신이 완벽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기분이 들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친정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있던 시아버지 생신날은 남편이 현금 20만 원에 소고기 사다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댁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미역국 끓이고 이것저것 요리해 생신상 차려드렸고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에는 생신상까진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남편이 준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가니까 저더러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소고기 해드리겠다고 하니 남편이 선심 쓰듯 오케이 하더군요. 그리고 생신에 드리게 현금 용돈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왜 제 돈 안 쓰냐 묻더군요. 용돈은 각자 돈에서 각출해서 쓰기로 했잖아. 작년에도 그리 했으면서 올해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정말 이럴래? 작년이랑 올해는 상황이 다르잖아. 내 육아휴직 급여로 아이 간식도 겨우 사는 거 몰라? 나 돈 하나도 없다고. 그거야 네가 판 무덤이지. 그러니까 누가 전업주부 하래? 장모님한테 드릴 돈 없어. 뭐라고? 당신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 채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일단 친정에 가긴 가야 했기에 그럼 1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며 제가 돈을 빼돌릴지도 모르니 장모님 계좌에 직접 넣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0만 원 계좌이체한 남편이 저에게 정색하며 말하기를 앞으로 장모님한테 1원 한 푼 없어. 아쉬우면 나가서 일해. 알겠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는 이 인간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논 것도 아니고 내내 아이 보며 집안일하고 퇴근한 남편 위에 저녁까지 차려주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전업주부 한다는 제 거짓말에 대놓고 식충이에 남 취급까지 한다니 참을 이유가 없었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내가 남이 애 낳았어? 네 애야 네 애. 그리고 내가 해주는 밥 처먹으면서 전업주부는 친정에 용돈 드릴 자격도 없다고? 네가 이 정도로 또라이인 줄은 절대 몰랐다.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제가 자존심 상해 홧김에 이혼 얘기한 줄 알고 피식 웃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바로 친정 가서 엄마께 울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분간 친정집에 들어와 살아도 되겠냐 물으니
엄마도 펑펑 울며 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 쓰라고 아빠가 유산을 남겨준 거라며 이혼해도 아이랑 같이 살 집 하나 해줄 순 있으니 걱정 말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의 이혼 서류를 그 인간 사무실로 등기부냈죠. 남편은 제 서류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경우냐, 당장 돌아오라 노발대발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절약하고 꼼꼼한 줄은 알았는데 지 새끼 낳은 부인한테도 일이 짜게 굴 줄은 몰랐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창피하다며 우시더군요. 아버님은 얼굴 시뻘개지며 뒤로 넘어가려 하시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남편 불러서 마구 두들겨 패시더군요. 저는 그런 거 보려고 시댁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정해졌고 이제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만 하려고 온 거라 시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 남편 눈빛이 돌변하면서 저한테 돈 한 푼 주기 싫으니 양육권을 가지겠다 하더군요. 전업주부가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울 거냐 하길래 제가 푸하하 웃으며 내가 왜 전업주부를 해? 이혼하려면 당연히 일해야지. 나 복귀하기로 했어.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그 인간은 끝내 이혼에 협조 안 해주더군요. 그래서 소송 걸었습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난리치길래 골치가 아팠는데 그간 제가 열심히 아이 키우고 가사일하며 성실히 가정 꾸린 증거, 남편이 돈으로 스트레스 주며 양육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들을 모두 내세워 당연하지만 양육권 가져왔고 양육비는 월에 50만 원으로 산정받았습니다. 위자료는 1,600만 원 남짓 받았고요. 이혼 소송 중간에 집 계약도 끝나서 제가 살던 집주인에게 연락해 그 집을 아예 매매했어요. 어차피 복귀했으니 제 이름으로 대출도 잘 나왔고 위자료와 또 엄마가 얼마 도와주신 돈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혼하면 아빠도 없어질 텐데 환경까지 바꾸고 싶지 않아서 살던 집을 그대로 매매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샀다고 하며 남편 얼굴에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자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그렇게 집장만 한다고 박하게 굴더니 나 먼저 집장만 해서 배알 좀 꼴리겠네? 그리고는 전 남편에게 네 더러운 짐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전 남편이 그제야 후회하는 듯 가짜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우리 꼭 이래야 했니? 서로 감정 싸움이 길어져 이혼하게 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아이도 어리잖아. 이제 5살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해? 육아휴직 내서 돈 없는 나더러 애 먹을 것까지 사라고 하질 않나. 남의 집에 똥 묻은 기저귀 가지고 와서 우리 애 주질 않나. 장모님 드릴 10만 원 생신 용돈도 아까워하던 파렴치한 인간은 그럼 너무하다는 말로 부족하지 않니? 제가 부들부들 떨며 따지자 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전부 끝났습니다. 전 남편이 짐을 안 빼고 버텨서 경찰 소동 한 번 일어난 이후로는 트러블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이 생일이나 어린이날 핑계로 아이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주시고요. 저도 조부모 사랑은 외면하기 어려워 1년에 2-3번씩 전시댁에 가긴 갑니다. 전 남편은 아이 만날 때마다 울더군요. 후회가 막심한지 눈빛에 도끼도 사라졌고요. 행색도 빈곤한 게 누가 봐도 처참히 이혼당한 호래비 같더군요. 반면 저는 회사에 잘 복귀해서 영업도 잘 따내고 승승장구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아이도 문제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후회가 크지만 이혼이라는 후회 없는 결정을 했기에 이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지 고집대로 살다가 결혼 생활 실패한 게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나서 아마 재혼은 힘들 것 같네요. 그렇게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또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 마냥 불행을 바랄 수도 없는